강남 한복판 고급 아파트의 옅은 불빛 속에서 삶의 의미를 모두 지워버린 듯한 사고 뒤 조용히 사는 68세 강혜자 씨. 한때 버팀목이자 위로였던 가족은 이제 계산과 쓰라린 거짓말만 남았다. 믿음이 배신당하고 친정이 물물교환이 되었을 때 그녀는 말년의 평화를 되찾기 위해 가슴 아픈 결정을 내려야 했다. 그러나 그 뒷열 사이에 진정한 가족 감정에 대한 희망이 있습니까? 저는 아이들의 평화와 사랑 속에서 노후가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했던 68세 여성 강혜자입니다. 하지만 인생에는 항상 사람을 놀라게 하는 방법이 있다. 내가 일생을 바쳐 쌓았던 것은 이제 탐욕과 이기심의 파편일 뿐이다. 이것은 내가 어떻게 가족을 이뤘는가에 대한 나의 이야기이지만 또한 나를 다시 찾기 위한 여정이다. 저는 현재 서울 강남 한복판의 한 고급 아파트에 혼자 살고 있는 68세의 강혜자라고 합니다. 현대식 건물 18층에 위치한 이 아파트는 매일 밤 한강이 내려다보이는 커다란 유리창이 불빛으로 반짝인다. 이곳은 저와 제 남편이 12년 전에 은퇴하기로 결정했을 때 선택했던 곳입니다. 그 당시 우리는 중심에서 그리 멀지 않은 평화로운 공간을 원했고 친구들을 만나기도 편했고 우리가 좋아하는 지역 근처에 있었다. 저는 아직도 처음 이사 왔을 때의 느낌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우리 둘 다 가구를 정리하느라 바빴고 그는 조심스럽게 강목재의 위치를 고르고 저는 새 부엌을 오왕저왕하며 키득거리고 있었습니다. 항상 소중하게 간직했던 추억들이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모든 게 너무 짧았던 것 같아요. 제 남편은 5년 전에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그날은 푸른 하늘이 맑고 거리에 있는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든 가을날이었다. 또 그가 좋아하는 불고기를 파는 압구정동 뒷골목의 작은 식당에도 가기로 했다. 그러나 그는 결코 올 수 없었고 그 이후로 그곳을 지날 때마다 내 마음은 형언할 수 없는 슬픔으로 부풀어 올랐다. 그가 죽은 후 나는 이 아파트에 머물기로 결심했는데 일부는 기억에서 멀어질 수 없었기 때문이고 다른 일부는 내가 편안하게 살기를 바라는 곳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이 집의 침묵이 나를 숨막히게 했다. 특히 밤이 깊어가는 저녁마다. 하지만 점차적으로 나는 혼자 사는 것에 익숙해지는 법을 배웠다. 동네에 있는 독서 동아리에 가입하기 시작했고 건물에 있는 몇몇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고 가끔 어르신들을 위한 요가 수업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 관계들은 내가 외로움을 극복하도록 도와주었지만 깊숙이 그가 남긴 공백을 아무것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매일 아침 나는 종종 창가에 앉아 차 한 잔을 마시며 도시가 서서히 깨어나는 것을 본다. 분주하게 오가는 사람들의 흐름을 보며 저는 제 어린 시절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남편은 바쁘게 일하고 경력을 쌓고 아이들을 키우려고 노력하는 날들. 나의 아들은 이제 결혼해서 미국에 정착했다. 소녀는 매주 전화를 걸어 잘 지내는지 항상 안부를 묻고 손자를 방문하라고 재촉했다. 하지만 우리가 자주 대화를 나누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엄마와 아이 사이의 시간과 공간의 차이가 보이지 않는 벽처럼 느껴졌다. 아마도 그것은 나 같은 나이 든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하는 삶의 일부일 것이다. 이 넓은 아파트는 이제 나 혼자뿐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허전해지는 것 같다. 낮에는 큰 유리창 너머로 불빛이 쏟아지지만 저녁에는 침묵이 감돌고 있어 기다린 것이 없어도 시간은 계속 흘러간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듯 똑딱똑딱 소리를 냈다. 남편과 내가 좋아하는 몇 가지 요리를 항상 노력하지만 외로운 식사는 맛이 없다. 심지어 가끔 저는 김치 몇 조각과 밥을 중간 정도로 대충 먹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도전은 긴 밤을 뒤척이는 것이다. 제 남편에 대한 꿈들, 옛 시절에 대한 꿈들은 제가 눈을 떴을 때 자주 나타났다가 사라져서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을 남겼습니다. 저는 두 아이가 있어요. 올해 42세인 장남 강지호는 아내 효진 씨와 7세 어린 아들 경민 씨와 함께 광주에 살고 있다. 지호는 온순하지만 말수가 적은 사람이고 그의 아버지처럼 다소 냉정하다. 지호는 나에게 전화를 할 때마다 몇 가지 기본적인 질문만 하지만 나는 그 먼 외양 뒤에 숨겨진 것이 어머니에 대한 걱정이라는 것을 안다.
아들과 가까운 광주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며느리인 효진은 이 아이디어에 흥분하지 않았다. 한 번은 제가 가족 식사 중에 이것을 언급했을 때 저는 그녀의 회피하는 눈빛과 그녀의 예의 없지만 무미건조한 대답이 저로 하여금 다시는 언급하지 않기로 결심하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그들의 삶에 아마도 더 이상 늙은 엄마가 귀찮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막내딸 강미라 씨는 전혀 다른 사람이다. 미라는 올해 38세로 부산에서 중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다. 그녀는 강하고 활발하며 언제나 자신의 의견을 지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화를 할 때마다 미라는 학교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괴롭힘을 당하는 학생, 직장을 그만두어야 할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는 동료, 또는 시험 당일에 선생님과 학생 모두 지쳐버린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미라의 말을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미라는 제 자신을 자기 삶의 일부라고 느끼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야기가 항상 유쾌한 것만은 아닙니다. 한 번은 미라가 한밤중에 저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목소리가 떨렸어요. 한 학생이 나쁜 점수로 부모님으로부터 야단맞고 집을 나갔다고 한다. 미라와 동료들은 저녁 내내 여기저기 뛰어다녀야 했다. 다행히도 그 학생은 지하철역에서 발견되었고 여전히 안전했습니다. 하지만 걱정과 분노의 목소리, 엄마, 어른들은 아이들도 그들만의 압력이 있다는 것을 왜 이해하지 못하죠? 딸아이를 들어주고 위로해줄 뿐이지만 미라가 너무 많은 짐을 지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요. 지호와 미라 둘 다 사생활로 바쁘지만 저는 그들을 비난할 수 없어요. 시간과 거리가 우리 가족을 예전처럼 가깝게 만들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에 한 일이 생겨서 마음이 놓였다. 지난주, 미라는 그녀가 돕고 있는 학생의 사진과 함께 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사진 속 소녀는 미라에게 고맙다고 고개를 숙이고 있지만 나를 놀라게 하는 것은 그녀가 착용한 목걸이다. 그것은 결혼 30주년 기념일에 남편이 저에게 준 선물과 똑같은 목걸이입니다. 그 고리는 몇 년 전에 잃어버렸고 나는 결코 다시 찾을 수 없다. 부산의 어린 소녀가 어떻게 그와 같은 물건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나로 하여금 생각을 멈출 수 없게 했고 나는 앞으로 있을 전화에서 미라에게 물어보기로 했다. 우리 둘 다 바쁘다고 하지만 나는 그것이 그들이 나와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다는 것을 덮어버리는 방법일 뿐이라는 것을 안다. 외손자인 경민의 돌잔치에 초대받지 못한 것이 분명했다. 그날 우연히 한 친척에 의해 소셜미디어에 게시된 파티 사진을 보았다. 사진 속 지호와 효진은 알록달록한 파티 테이블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고 경민은 한복의 전통 한복 차림으로 깜찍한 청순함을 담고 있다. 그들 옆에는 친구, 가까운 친척이 있었는데 나는 전혀 없었다. 상처받으면서도 실망감이 제 마음을 너무 잠식해서 제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바로 지호에게 전화를 했어요. 전화벨이 너무 오래 울려서 지호가 오랜만에 전화를 받았어요. 나는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하려고 노력했지만 질문이 뭉클하게 나왔다. 지호, 경민이의 돌잔치 초대 왜 안 받았어요? 다른 쪽 끝에서 지호는 오랫동안 침묵한 후 수줍게 웃었다. 엄마, 우리는 너무 바빠서 많은 사람을 초대할 수 없어요. 다음에 모실게요. 그 대답은 내 마음을 칼로 찌르는 것과 같았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있었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지호의 생모가 바빠서 초대 손님 명단에서 제외된다고 제가 어떻게 믿겠어요? 정말 바쁘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제가 있어서 효진 씨가 불편하신 건가요? 나는 내가 최근에 광주에 있는 그들의 집에 갔을 때 효진이 얼마나 쌀쌀맞게 굴었는지 기억한다. 그녀는 나에게 인사를 건넸고 나와 접촉하지 않고 거의 하루 종일 주방에서 보냈다. 나는 말하는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그녀는 짧게 대답했을 뿐, 심지어 내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그 당시 나는 그녀가 일과 어린아이들을 돌보는 일 때문에 피곤한 것 같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지금은 그것이 의도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며칠 후, 저는 미라에게 전화를 걸어 딸이 저를 들어주고 위로해주길 바라면서 털어놓기로 결심했어요.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미라는 뜻밖의 목소리로 말했다. 경민이 돌잔치 초대 안 받았어요? 이상하다. 저도 초대 안 받았어요. 나는 당황했다. 경민의 이모 미라도 초대받지 못했다. 이건 정말 제 상상을 초월합니다. 미라는 나보다 더 화가 난 것 같다. 그녀는 계속 말했다. 엄마, 효진이가 일부러 우리 집이랑 거리를 두고 싶은 거 아니야? 경민이가 태어난 후로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저번에 경민 씨 안부 전화했는데 경민 씨한테 대답이 너무 짧아서 방해할까봐 전화 많이 하지 말라고 했어요. 미라의 말이 나를 더욱 불안하게 했다. 저는 제가 한때는 이해심 많은 며느리라고 생각했던 효진이 저와 미라를 일부러 지호 가족의 삶에서 밀어내고 있다는 것을 믿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최근의 징후는 내가 외면하기에는 너무 명백하다. 그날 저녁, 미라와 통화를 마친 후 나는 옷장에 넣어둔 오래된 나무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가족 사진, 남편의 오래된 편지, 그리고 지호와 미라 어린 시절의 앨범 한 권이 들어있다. 하지만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을 때 저는 갑자기 멈췄습니다. 앨범에서 떨어진 사진인데 저랑 지호가 6살 때 축제장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지호의 손에는 내가 그날 사준 작은 파란 연이 들려 있었다. 연이 처음 하늘을 날았을 때의 그 천진난만한 미소를 떠올렸다. 엄마를 사랑하는 나의 지호다. 나는 사진을 탁자 위에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다. 아마도 나는 시간과 오해가 내 아이와 거리를 두도록 놔뒀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또한 스스로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나를 자신의 가족으로부터 멀리 밀어내는 것은 아닐까? 마음의 불안감이 엄습했고 이 가족 관계가 완전히 깨지기 전에 모든 것을 밝혀야겠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저는 제 아이들의 사랑이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제가 이 아파트의 열쇠를 쥐고 있기 때문인지 제가 평생 저축해온 것 때문인지 궁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생각들은 나를 여러 날 밤 뒤척이게 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지나치다고 말할 수 있는 방법을 시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그것이 진실을 알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죠. 저는 치매에 걸린 척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지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는 내 목소리를 매우 힘들게 들으려고 노력하며 말했다. 지호, 요즘 엄마가 자주 까먹어요. 엄마 아빠 닮았나? 보고 싶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도 항상 모든 것을 잊어버리셨어요. 다른 쪽 끝에서 지호는 잠시 침묵한 후 서둘러 목소리를 높였고 목소리는 조금 걱정되었지만 내가 기대했던 것만큼 깊지는 않았다. 엄마, 함부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좀 피곤했나 봐요. 필요하면 불러줘. 그 말은 듣자 하니 신경이 쓰이는 것 같았지만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다. 지호는 더 이상 묻지 않았고 저를 병원에 데려가 달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나는 마음이 무거워졌지만 여전히 평온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에는 효진 씨와 함께 다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지난번 만났을 때 그녀의 눈빛이 뭔가 형언할 수 없는 느낌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조심스럽기도 하고 계산적이기도 합니다. 며칠 뒤 일부러 효진에게 전화를 걸어 통장을 잃어버렸다고 한다. 나는 당황한 목소리로 전화로 말했다. 효진아, 통장을 어디에 두었는지 정말 기억이 안 나. 내가 와서 찾아줄까? 엄마가 걱정해. 딱 1시간 뒤에 효진이가 왔어요. 그녀는 과일 한 봉지를 들고 가볍게 웃었지만 집에 들어왔을 때 호기심을 감추지 못했다. 나는 그녀를 집무실로 안내했는데 그곳에서 나는 의도적으로 재산과 아파트에 관한 서류 몇 장을 어지럽혔다. 효진이 파일을 뒤적여보고 있을 때 나는 옆에 앉아 그녀의 몸짓 하나하나를 살폈다. 내가 예상했던 대로 효진의 시선은 예금 통장을 찾는데 그치지 않고 아파트 관련 서류에 더 오래 머물렀다. 나는 그녀가 아파트 소유권에 대한 서류를 찬찬히 들여다보고 심지어 중요한 정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손으로 그것들을 가볍게 만지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때 나는 일어나는 척하고 걱정하는 척했다. 엄마는 늙으셨나 봐. 기억을 못하겠어.
이 아파트도 엄마가 서류를 몇 번이나 검토해야 확정할 수 있다. 효진아, 엄마가 까먹으면 어떻게 관리해? 그녀는 나를 돌아보고 내가 이름을 부를 수 없고 공손하면서도 약간 냉정하게 미소를 지었다. 엄마는 안심하세요. 이건 우리가 돌볼게요. 엄마는 그냥 푹 쉬면 돼. 듣자 하니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 나는 그녀의 말투에서 피상적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효진이 친자식이 아니라서 탓하는 게 아니라 평생을 희생하며 키워온 지호의 무관심이다. 내가 설마 그들이 내 아파트와 평생 모은 돈을 빨리 얻기 위해 지우고 싶은 짐이 아니겠습니까? 효진이 떠나자 조용한 방에 혼자 앉아있자니 멈출 수 없는 회의감이 솟구쳤다. 아이들의 마음을 시험하기 위해 계속 시치미를 떼야 할까요? 아니면 진실을 직시할 때인가요?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앞으로 다가올 날들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작업실에 몰래 작은 카메라를 설치했는데 전에는 전혀 하지 못했던 행동이었다. 하지만 마음속의 의심은 나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하게 했다. 이 방은 제가 중요한 서류를 보관하고 있는 곳이에요. 아파트 관련 서류, 통장, 수년 전에 쓴 유언장까지요. 하지만 누구에게도 공개한 적이 없어요. 어느 날 오후, 나는 두통이 있는 척하며 도움이 필요하다는 핑계로 지호를 불렀다. 지호가 도착했을 때 저는 허약해 보였고 심지어 그가 제 건강이 정말 나빠지고 있다고 믿도록 비틀비틀 걷기도 했습니다. 나는 지호에게 누워서 쉬어야 한다고 말하고 그에게 작업실에서 서류 정리 좀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나는 침실에 누워 있었지만 나는 설치된 카메라에 정신을 집중했다. 효진이도 지호와 함께 온 것을 알고 작업실에서 울려 퍼지는 두 사람의 발자국 소리에 마음이 불안해졌다. 그날 저녁에 지호라 효진이가 오고 나서 카메라에서 영상을 꺼내서 봤는데 처음에 그들은 나를 위해 방을 청소하려는 것처럼 평범하게 보였다. 하지만 곧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영상 속 지호와 효진은 서랍을 하나씩 열기 시작한다. 지호는 지문을 남기지 않으려고 장갑까지 낀 채 조심스럽게 뒤지고 있는 반면 효진은 그 옆에 서서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료들을 휴대전화로 찍어낸다. 그들이 큰 봉투를 발견했을 때 내 마음이 정말 아팠던 것은 그 안에는 아파트의 빨간 노트 사본이 있었다. 효진이 웃으며 지호에게 보여주자 카메라에서 작은 소리로 그녀의 말을 들었다. 내가 말했잖아. 엄마는 분명히 여전히 그것을 여기에 간직하고 있다고. 통장만 더 넣으면 끝이에요. 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종이를 보는 아들의 눈빛, 어머니를 걱정하는 아이의 눈빛이 아니라 계산하고 있는 사람의 눈빛이다. 그 장면을 봤을 때 내 마음은 꽉 막힌 것 같았다. 믿고 사랑했던 제가 낳고 키워온 아들이 지금 이렇게 행동하다니 믿을 수가 없네요. 나는 그들이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평생을 희생했다. 그러나 이제 그 감정은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대신 탐욕과 냉정한 계산일 뿐이다. 나는 어두운 방에 앉아 조용히 울었다. 비디오를 저장한 USB 드라이브를 들고 내 손이 떨렸다. 내 머릿속에는 수백 개의 질문이 있다. 어떻게 가족관계를 이 지경까지 오게 할 수 있을까? 지호가 어떻게 저를 그렇게 대할 수 있어요? 제 기대와 생활 방식으로 아이들을 멀리하고 이기적으로 만드는 것은 저인가요? 하지만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들에 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파트나 재산뿐만 아니라 가족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모든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 나는 나와 아이들 사이에 약간의 감정이 남아있는지 아니면 모두 치유할 수 없는 파편인지 알아야 한다. 저는 다음 주말에 지호와 효진이를 이 아파트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저는 그들이 지나칠 수 있는 늙고 허약한 어머니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준비가 되어 있고 그것이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진실에 직면할 것입니다. 얼마 후 부산에서 미라가 찾아왔다. 어느 주말 아침 날씨가 추워지면서 제가 좋아하는 걸 알고 있는 따끈따끈한 붕어빵 상자를 들고 왔습니다. 미라는 평소처럼 밝게 웃으며 집으로 걸어 들어갔지만 눈빛은 약간 평소와는 달랐습니다. 제가 깨닫지 못할 수밖에 없는 열성적이고 약간 긴장된 모습이었죠. 점심 식사 후
미라는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서울로 이사하고 싶다는 것을 암시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말했다. 엄마, 저도 이제 다 컸어요. 이렇게 멀리 떨어져 살면 전혀 안심이 안 돼요. 가능하다면 엄마와 더 가까워지기 위해 서울로 이사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집안일을 돌보는 것을 도와드릴 것이 없습니다. 언뜻 듣자마자 나는 감동받았다. 하지만 이야기를 할수록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미라는 자주 그 이야기를 재정 문제로 몰고 갔다. 그녀는 최근 부산에서 가르치는 일이 매우 불안정하고 수입이 충분하지 않으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친구들에게 돈을 빌리는 것에 대해 여러 번 언급했다고 말했다. 짧지만 몇 번 되풀이되는 말들이 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했다. 저녁에 둘이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자 미라는 갑자기 솔직하게 말했다. 엄마, 사실 이 시간에 돈에 조금 문제가 생겼어요. 친한 친구를 돕기 위해 대출을 받았지만 지금은 갚을 수 없어 이자를 갚아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 엄마, 나 좀 도와줄래? 나는 마음이 뒤숭숭한 미라를 바라보았다. 미라는 지호와는 달리 항상 친근감을 느끼고 사랑을 느끼게 해요. 하지만 오늘 그녀의 말은 나에게 보이지 않는 거리감을 느끼게 했다. 나는 당장 거절하고 싶지도 내 생각을 드러내고 싶지도 않다. 대신 나는 탐사를 위해 한 문장을 만들어 보았다. 미라야, 사실 엄마는 최근에 재산의 대부분을 자선단체에 옮기기로 결정했다. 남기는 돈은 별 의미가 없고 남을 돕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해요. 미라는 곧 태도를 바꾸었다. 따뜻한 미소가 사라지고 대신 놀람과 불쾌감이 뒤섞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약간의 비난이 있다. 엄마가 정말 그렇게 했어? 엄마, 우리 생각 안 해요? 지호 형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엄마가 우리한테 아무것도 안 남기면 우리가 살 줄 알아? 나는 미라의 변화에 약간 경악했다. 저는 아직도 어린 시절 미라가 친구들과 함께 적은 과자를 나눠 먹을 준비가 되어 있는 철없는 아이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지금 내 앞에는 압박감과 야심찬 눈빛을 가진 성숙한 여성이 있다. 나는 덧붙이자면 부드러운 목소리. 미라, 나는 너희들이 모두 성숙하고 스스로를 돌볼 수 있다고 생각할 뿐이야. 엄마는 많이 필요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 미라는 나를 보고 억지로 웃었다. 무슨 뜻인지 알아요. 하지만 우리도 가족이에요. 엄마가 설마 그 생각을 안 했을까? 지호 형은 가족이 따로 있고 저는 엄마밖에 의지할 사람이 없는 거 알잖아. 그 말들은 나를 슬프고도 화나게 했다. 저는 미라가 정말 걱정돼서 하는 말인지 아니면 단지 자신의 권리를 보장하려고 하는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히 미라가 보여주었던 관심은 이제 의도적인 생각으로 뒤섞여 있었다. 미라가 잠든 그날 밤, 나는 거실에 홀로 앉아 불빛이 반짝이는 도시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비가 많이 오거나 천둥 번개가 칠 때마다 미라가 어렸을 때를 회상했다. 나는 한때 그것의 정신적 버팀목이었지만 지금은 돈이 우리 사이의 유일한 유대감이 된 것 같다. 나는 내가 어디에서 틀렸는지 모른다. 제가 항상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우연히 그들을 종속시키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돈과 지위에 대한 압박으로 가족의 정서적 가치를 무색하게 만드는 이 사회 때문인가? 나는 스스로에게 말해야 할 많은 것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금 나는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침착하고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나는 모든 것을 절정에 달할 때라고 결정했다. 어느 날 아침, 아파트 분위기가 숨막힐 정도로 고요해 보이자 지호와 미라를 불렀다. 나는 둘 다에게 차분하지만 의도적으로 약간의 피로를 가지고 말했다. 얘들아, 나는 지금 당장 재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해. 그러면 나중에 불필요한 논쟁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놀랍지 않게 지호와 미라 둘 다 즉시 동의했다. 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침착한 모습을 유지하려고 했지만 눈빛은 속셈을 숨길 수 없었다. 미라는 좀 더 열성적이어서 어머니가 안심하시는데 꼭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나는 둘 다 보고 마음이 무거웠지만 태연한 모습을 유지했다. 서류를 거실 탁자 위에 조금 치운 후 침실에 두고 온 것을 기억하는 척했다. 나는 말했다. 잠깐만 기다리시면 중요한 서류를 좀 더 찾으러 오세요. 저는 떠났지만 사실은 제가 이전에 설치한 작은 카메라로 모든 것을 관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휴대전화 화면에는 지호와 미라가 마주 앉아 있는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처음에는 두 사람 모두 조금씩 주고받았지만 곧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엄마가 내 아파트를 남겨주실 거라고 생각해무라고 지호가 착착 목소리를 내며 말했다. 저는 장남이고 수년 동안 어머니를 걱정해왔습니다. 미라야, 부산까지 왔는데 엄마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미라는 즉시 반응하여 얼굴이 붉어졌다. 엄마가 당신에게 모든 것을 줄 거라고 생각하세요? 나도 엄마의 아이야. 가끔 전화로 안부를 묻는 것이 어머니가 재산을 다 맡기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세요? 두 사람은 말다툼을 하기 시작했고 목소리는 점점 더 날카로워졌다. 미라는 일어나서 지호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소리쳤다. 나는 엄마를 이용할 줄만 알아.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다 줬어. 지금 나한테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다 가져가고 싶어. 지호도 만만치 않아. 그는 차가운 어조로 대답했다. 당신은 어떤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당신은 어머니에게 도움이 안 돼요. 이 모든 재산은 내 것이다. 내가 마땅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때 부엌에서 며느리인 효진이 들어왔다. 그녀의 손에는 차 한 잔이 들려 있었지만 화해할 기색이 전혀 없었다. 대신 그녀는 부드럽지만 아이러니컬한 목소리로 말했다. 싸우지 마세요. 어머니가 재산을 제대로 나누지 않으면 그들은 그녀를 양로원으로 밀어넣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더 쉬워질 것이다. 누가 또 이렇게 머리 아파할 필요가 있어요. 효진의 말은 내 마음을 강타하는 것 같았다. 한때 믿었던 사람이 친자식처럼 사랑했던 사람이 그렇게 무정한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 화면 앞에선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다. 제 아들은 지극히 사랑했고 딸은 정신적 버팀목이었고 며느리는 가족의 일부라고 생각했죠. 모두가 저를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는 길에 장애물로만 보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침착하려고 애쓰며 거실로 돌아왔다. 내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세 사람 모두 즉시 조용해졌다. 지호와 미라는 재빨리 제자리에 앉았고 효진은 억지로 웃는 척했다. 엄마, 몸은 좀 어때요? 건강하게 차 좀 마셔요. 나는 그들 하나하나를 바라보며 치솟는 실망을 억누르고 있었다. 도대체 내가 그들의 어머니인가? 아니면 그들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표일 뿐인가? 라는 뼈아픈 질문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하지만 그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저는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도 밝혀야 할 사실들이 있고 그 어느 때보다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다음 날 저는 더 이상 숨기거나 마음을 열지 않고 모든 것을 밝히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침에 지호, 미라, 효진한테 전화해서 중요한 공지사항이 있다고 말했어요. 그들은 모두 오기로 동의했지만 나는 각자의 목소리에서 궁금증이 섞인 긴장을 분명히 들었다. 오후에 모두 모였을 때 나는 평소처럼 녹차 한 주전자를 준비했다. 아늑한 거실은 이제 긴장으로 무거워 보였다. 지호는 한쪽에 앉아서 침착하려고 노력했지만 손은 끊임없이 핸드폰을 만졌다. 미라는 오히려 안절부절 못하며 계속 물었다. 엄마, 무슨 중요한 일 있어요? 왜 말 안 해? 뒤오지는 지호 옆에 앉아 공손한 태도를 취했지만 눈빛은 이따금 무언가를 평가하는 듯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나는 세 사람 모두를 관찰했고 마음이 슬프면서도 단호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차를 따라준 후 나는 일어서서 캐비닛을 열고 전날 장면이 찍힌 비디오가 있는 USB 키를 꺼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거실에 있는 큰 TV에 USB만 꽂았다. 보안 카메라에서 이미지가 투사되기 시작하자 방 안의 침묵은 즉시 당황한 눈빛과 재채기 소리로 대체되었다. 영상 속 지호와 미라는 격렬한 말다툼을 벌이며 둘의 목소리는 거부할 수 없을 만큼 선명하다. 지호는 냉정하게 자신이 재산을 물려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고
미라는 어머니를 이용한다고 비난하며 소리를 질렀다. 절정은 효진이 들어와서 내 가슴을 아프게 하는 말을 했을 때다. 엄마가 재산을 제대로 나누지 않으면 그들은 그녀를 요양원으로 밀어넣습니다. 그러면 더 쉬워질 거야? 동영상이 끝날 때쯤 나는 그곳에 앉아있는 세 사람을 돌아보았다. 방은 완전히 조용했고 벽에서 시계 소리만 똑딱거리고 있었다. 지호가 얼굴을 숙여 말을 못하고 있어요. 미라는 모든 것을 이렇게 방치한 것에 대해 나무라는 듯이 오빠를 쳐다보았다. 효진은 얼굴이 창백해져서 억지로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감히 저를 쳐다보지 못했어요. 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목소리를 침착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얘들아, 이게 내가 나를 대하는 방식이야? 엄마는 아이들을 크게 키웠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고 이제 이것이 내가 돌려받은 것이다. 지호는 마침내 목소리를 높였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엄마,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그냥 엄마가 걱정돼요. 나는 중단했다. 엄마 걱정, 어머니 앞에서 재산 다툼까지 할 정도로? 어머니를 요양원에 데려가서 나누기 편할 정도로 걱정돼요. 미라는 울기 시작했고 그녀는 얼굴을 테이블에 떨구었다. 엄마, 죄송해요. 나는 일이 이렇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하지만 저는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두렵습니다. 말 안 하면 지호 형이 다 차지할까 봐요. 효진, 이때 갑자기 끼어들자 그녀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가웠다. 엄마, 큰일 나는 것 같아요. 나쁜 의도는 없었어요. 가족 재산에 관심을 갖는 게 잘못된 건가요? 그 말을 들으니 마음속에 바위가 무겁게 깔려 있는 것 같았다. 나는 효진을 똑바로 쳐다보며 한마디씩 말했다. 틀렸든 안 틀렸든 너희들이 알아서 해. 하지만 어머니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재산이 아니라 아이들이 어머니를 단지 물건으로 보는 것이다. 엄마는 아직 살아계신데 너희들은 내 인생을 어떻게 할 작정이야. 엄마가 오늘 이 비디오를 보여주지 않았다면 엄마는 결코 진실을 알 수 없었을까요? 세 사람 모두 침묵했고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계속 목이 메었다. 엄마는 내 재산을 위해 아이들을 돌보거나 말다툼할 필요가 없다. 너희들이 단지 쟁탈하고 싶다면 나는 너희들에게 더 이상 쟁탈할 것이 없도록 모든 것을 자선단체에 줄 것이다. 방은 조용했고 나는 내 말이 그들을 생각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변화가 올지 아닐지는 확실치 않다. 단지 이 순간부터 나는 더 이상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완전한 믿음을 지키지 못했다. 방이 너무 조용해서 나는 벽에서 시계가 똑딱거리는 소리를 똑똑히 들을 수 있었다. 지호는 사념을 구하는 듯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꼭깍지 낀 채 말을 잇지 못했다. 미라는 눈을 내리깔고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감히 나를 똑바로 쳐다보지는 못했다. 평소 자신감 있고 말투에 능숙한 효진은 이제 당황해 변명하려 한다. 엄마, 사실 저희는 엄마 걱정만 해요. 엄마는 혼자 살고 우리는 단지 엄마가 모든 것을 더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 엄마가 이해해 주실 거죠? 나는 싱긋 웃었지만 그 미소에는 따뜻함이 조금도 없었다. 나는 효진의 말을 끊었고 내 목소리는 착착 울려 퍼졌다. 엄마 걱정, 아니면 어머니의 재산에 대해 걱정하세요? 아이들이 걱정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속셈일 뿐이다. 더 이상 시치미를 떼지 않아도 된다. 오늘부터 엄마가 더 이상 너희들을 위해 싸울 것이 없다. 나는 일어나서 그들에게 등을 돌리고 침착하게 알렸다. 어머니는 이 아파트와 통장을 포함한 모든 재산을 자선단체에 넘겼다. 엄마는 오늘 아침에 서류에 서명했다.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내 말은 이미 긴장한 방 한가운데서 폭탄이 터질 것 같았다. 미라는 당황하여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엄마 아들이잖아. 모든 재산을 외부인에게 줄 때 어머니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호 오빠랑 내 생각 안 나. 지호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고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엄마, 그렇게 하는 건 불공평해요.
이 재산은 가족의 재산인데 어떻게 엄마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어요? 효진아, 가만히 있어? 그녀는 몇 번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는데 아마도 상황이 이렇게까지 갈 줄은 몰랐기 때문일 것이다. 나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가운 눈빛으로 그들을 돌아보았다. 가족. 내가 뭘 모를 것 같아? 어머니를 가족이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자녀들이 더 편하기 위해 어머니를 양로원에 보낼 방법을 찾고 있다. 너희 때문에 엄마가 자기 집에 카메라를 설치하게 된 거야? 아이들이 말하는 가족은 거짓일 뿐이다. 이게 친밀감이라면 필요 없어. 미라는 내 앞에 무릎을 꿇고 흐느껴 울며 계속 미안하다고 말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진짜 의도치 않았어요. 저는 그냥 모든 것을 잃을까봐 두려워요. 엄마, 용서해 줄래? 지호는 일어나서 얼굴이 빨개지고 부끄러워서 그런지 화나서 그런지 그는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하려고 노력했지만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엄마, 우리는 돈 때문이 아니에요. 하지만 엄마는 이해해야 한다. 엄마가 하는 일이 우리 가족 전체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엄마는 왜 우리한테도 말하지 않고 이런 짓을 한 거야? 나는 그들을 보고 울지 않고 화내지 않고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슬픔을 느낄 뿐이다. 나는 쉰 목소리로 말했다. 애정은 거짓 눈물로 살 수 없습니다. 아이들은 내가 엄마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기를 바라지만 내가 보는 것은 이기심과 속셈뿐이다. 내가 외롭지 않다고 생각해? 어머니는 수년 동안 이 집에서 혼자 살았고 단지 자녀들로부터 약간의 진실된 관심을 기대했다. 하지만 어머니가 돌려받은 것은 냉담함과 욕심뿐이었다. 세 사람 모두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미라는 계속 울고 지호는 외면하고 효진은 꼼짝도 안 하고 있어요. 나는 일어나서 방을 나와 마지막 말을 남기고 떠났다. 만약 여러분이 어머니를 정말 사랑한다면 말이나 눈물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어머니는 재산도 없고 명분도 없지만 적어도 평화롭게 혼자 사는 것이 낫다. 나는 침실로 가서 문을 닫고 침대에 쪼그리고 앉았다. 마음은 후련하지만 고무하기도 하다. 아마도 나는 가족에 대한 믿음을 잃었지만 적어도 이번에는 내 자신을 위해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것을 안다. 결국 한때 가족의 행복의 상징이었던 강남의 아파트를 떠나기로 결심했지만 지금은 아픈 기억만 남아있다. 시내 중심가에서 차로 1시간 정도 떨어진 서울 근교의 한 요양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곳은 크지 않지만 그늘진 은행나무 줄과 푸르른 잔디밭이 둘러싸고 있어 아늑하다. 이곳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 뒤에 남겨둔 것을 생각하면 허전함이 사라지지 않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워지는 것 같았다. 요양원 생활은 이전과는 사뭇 달랐다. 고급 아파트에서는 더 이상 고급스러운 식사가 없지만 대신 소박하고 따뜻한 저녁 식사가 오후 동창들과 함께 있다. 우리는 종종 공동 생활실에 모여서 우리 삶의 이야기를 나눈다. 슬프지만 포용력 있는 이야기. 나는 재빨리 센터의 봉사단에 들어갔다. 나의 임무는 다른 노인들이 조미꽃을 만들거나 그림 자수를 하는 것과 같은 간단한 수고미 활동에 참여하도록 지도하는 것이다. 그들의 떨리는 손이 천천히 작은 꽃을 피우는 것을 보면서 나는 인생에서 다시 즐거움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유일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82세의 은자라는 할머니가 혼자 5 아이를 키우면서 겪었던 고난의 세월을 자주 들려주었고 그러다 혼자 남겨진 노년에 대해 이야기한다. 우리는 종종 가족으로부터의 고통이 때로는 치유하기 가장 어렵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이해하는 것처럼 서로에게 슬픈 미소를 짓는다. 또 학원의 작은 봉사활동도 시작해 인근 병원을 찾아 독거노인 방문도 했다. 한 번은 고향에 있는 한 병원을 방문하던 중 반신불수가 되면서도 온화한 미소를 유지하고 있는 할아버지를 만났다. 그는 나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 나이에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마음의 평안과 듣는 사람 하나면 충분해. 그 말은 진정한 평안은 물질이나 지위가 아니라 마음의 자유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말처럼 내 마음속에 새겨져 있다. 학원 생활이 항상 쉬운 것은 아니다.
집이 여전히 남편과 아이들의 웃음으로 가득했던 지난 시절을 회상하며 간단한 침대에 누워있는 밤들이 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아니면 그것이 제가 남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일까요? 지호와 미라는 제가 떠난 이후로 제게 몇 번이나 전화를 했어요. 그들의 목소리는 다소 혼란스러웠고 이전처럼 자신감이나 속셈이 없어 보였다. 그들은 나를 방문하고 싶다고 말했지만 나는 항상 학원 활동에 바쁘다며 거절할 방법을 찾았다. 나는 그들이 내 실수를 깨달았을 수도 있지만 내 마음은 아직 모든 것을 잊을 만큼 넓지 않다는 것을 안다. 나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들은 감정이 재산이나 빈 사과로 측정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 비록 삶이 예전처럼 더 이상 사치스럽지 않지만 나는 내가 오랫동안 잃었던 평화를 찾았다고 느낀다. 나는 더 이상 가짜 가족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누군가의 눈빛이나 말에 어떤 속셈이 담겨 있는지 추측할 필요가 없다. 여기서 낯설지만 진실한 사람들 사이에서 나는 다시 나의 가치를 찾았다. 오후에는 큰 은행나무 아래에 앉아 나뭇잎 사이로 햇빛이 춤추는 것을 보곤 했다. 나는 눈을 감고 바람이 내 얼굴을 부드럽게 두드리게 했다. 아마도 나는 가족을 잃었지만 그 대가로 나 자신을 발견했다. 지금 당장은 그걸로 충분합니다. 어느 가을 오후 양로원으로 통하는 작은 길 전체에 단풍이 퍼졌을 때 미라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았다. 봉투에 있는 친숙한 옆글씨를 보고 내 심장은 부드럽게 조여졌다. 나는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떠난 이후로 미라를 만나지 못했다. 비록 그녀가 몇 번 전화를 했지만 그 목소리는 항상 어색했고 내 마음을 다시 열 수 있을 만큼 충분하지 않았다. 나는 반창문 옆에 나무 의자에 앉아 편지를 뜯었다. 고통과 회한으로 가득 찬 미라의 글이 눈앞에 떠올랐다. 엄마. 나는 엄마가 용서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지만 나는 모든 것을 말하고 싶다. 엄마가 떠난 후 내 삶은 엉망진창이 되었다. 저는 잘못된 투자로 돈을 다 잃었고 빚이 쌓였습니다. 가족에 대한 사랑의 진정한 가치를 잊어버리고 허무맹랑한 것들을 쫓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엄마, 저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인생에서뿐만 아니라 자식의 자격에서도 실패자처럼 느낀다. 엄마는 나에게 잘못을 만회할 기회를 주실 수 있나요? 저는 어머니께 돈을 달라고 하지 않고 단지 제가 어머니를 만나고 조금이라도 돌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모두 죄송합니다. 정말 후회해요. 미라, 그 글은 내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것 같다. 나는 편지를 접어서 책상 위에 올려놓은 다음 창문으로 서울 하늘을 바라보았다. 멀리 고층 건물들이 석양에 반짝거렸지만 내 마음은 하늘에 떠다니는 먹구름처럼 착잡했다. 미라가 모든 것을 잃었어요. 나는 그 말을 머릿속으로 반복했고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모순되기도 했다. 전 재산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미라의 눈물이 생각났다. 어렸을 때 선생님이 되려는 꿈을 이야기하며 손을 잡고 주물렀던 작은 딸의 모습이 생각난다. 하지만 지호와 함께 재산을 쟁탈하는 그녀의 탐욕스러운 눈빛과 가혹한 말들도 잊을 수 없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 용서가 가치가 있을까? 아니면 고통을 더 오래 지속시킬까? 용서는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닫은 문을 여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용서하지 않는 것은 어떨까요? 필사적으로 도움을 청하는 제 친척들과 함께 저도 문을 굳게 닫고 있나요? 나는 일어서서 센터의 작은 정원으로 걸어 나갔다. 은행나무 줄기가 쌀쌀한 바람에 흔들렸다. 떨어지는 단풍잎 하나하나가 인생의 덧없음을 일깨워주는 것 같다. 나는 한때 여생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이 편지는 모든 것을 뒤흔들었다. 그날 밤 나는 편지를 들고 여러 번 반복해서 읽었다. 미라가 일으킨 고통도 무시할 수 없지만 미라가 겪고 있는 고통도 무시할 수 없어요. 상실감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다. 나는 남편을 잃었을 때 외로움, 내 아이들에 대한 믿음을 잃었을 때 실망감을 겪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답장을 썼다. 미라. 내 편지 잘 받았어. 내가 한 말, 나는 그 안에서 진심을 이해하고 느낀다. 하지만 엄마는 일어난 일을 쉽게 잊을 수 없다. 용서는 엄마가 즉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나는 내가 정말 바꾸고 싶어 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준비가 되어 있다. 내가 진심이라면 여기 와서 엄마와 함께 인생에서 더 의미 있는 일을 해보세요. 엄마는 가식적인 보살핌이나 허튼 소리는 필요 없다. 엄마에게 필요한 것은 엄마뿐만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해 내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을 보는 것이다. 기다리게. 해자. 나는 편지를 봉투에 넣어 당일 발송했다. 미라가 어떻게 반응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제가 잊어버려서가 아니라 희망을 위해서 작은 문을 열었습니다. 아마도 가족의 감정이 잔해해서라도 다시 태어날 기회가 남아있기를 바란다.